안녕하세요, 하슈바입니다. 오늘은 할타님하고 그동안 들어왔던 질문들을 요약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상에 질문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상세하게 답변 드려야 될 부분들 엄선해서 골랐으니까 오늘 유익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할타님께서 지금 부동산 재개발 관련해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위에 표시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필요하신 분들 재개발 관련된 무료 상담 할타님 진행하고 있으니까 평소 궁금하셨던 내용이나 꼭 만나서 여쭤보고 싶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문 답변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할타님, 첫 번째 들어온 질문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비구역 지정 관련 답변 영상을 보고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흔히들 말하는 화가들이 그림 그린 구역 중 정비구역 지정이 엎어진 곳에 매물을 보유하고 있을 땐 어떤 식의 매도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정비구역 지정이 이제 엎어졌다고 표현을 했는데, 뭐 사실상 엎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네. 엎어지진 않았고, 이분이 말하는 이제 엎어졌다는 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한참 핫할 때는 여기저기 화가들이 다 금 꺼가지고 우리도 재개발하겠다. 우리도 재개발하겠다 해서 동의서 막 걷어가지고 네. 사타 시민 넣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확 식어버리니까 이제 열정들이 다 사라진 거죠. 네. 입지가 정말 좋고 이런 데 아니면 동의서 걷는 것도 힘들어요. 맞아요. 거기 있는 주민들이 또 어르신들이 많고 또 약간 오래된 지역이다 하면 재개발을 또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기 때문에 재개발은 또 주민들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못 거두면 재개발 자체가 안 되거든요. 옛날에 막 사람들 뭐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조끼 막 입고 기억나시죠? 막 네네. 자원봉사 무슨 구역 봉사단 이러면서 조끼 막 입고 막 335 우웅 막 몰려가면서 동의서도 막 걷고 추진위원회 사무실 같은 것도 어떻게 하나 얻어가지고 네. 후원금 막 받아가면서 운영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도 재개발하자 해서 계속 회비도 내드리고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확 식었지 않습니까? 선별적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핫한데 그래도 입지 좋은데 뭐 이런 데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거고 뭐 웬만한 데는 그런 열정이 확 식어버리니까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엎어졌다. 네. 이런 표현을 하죠. 아, 안 되구나. 왜냐하면 예전에는 막 조끼도 입고 네, 막 네. 걷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안 걷어. 근데 거치지도 않아. 네. 그러면 사타심이 접수 자체를 못하니까 야 이제 여기는 엎어졌구나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피드백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조용하니까 여기가 뭐 엎어졌다 재개발 엎어졌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구역에 내가 옛날에 핫할 때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상승장이고 불장일 때는 선만 끊었다 무슨 구역이다 하면 거래가 또 많이 됐거든요. 그때는 막 사람 다 사고 그랬어. 네. 그런데 지금은 거래 자체가 안 되죠. 멈췄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 야 여기에 핫할 때 샀는데 지금 물려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거래가 안 돼. 네. 근데 팔 수도 없어요 지금. 네. 두 번째 팔려고 해도 그때 산 가격보다 엄청 내려서 팔 수밖에 없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팔아야 되거든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크게 두 가지죠. 완전 싸게 네. 지금이라도 빠져나가겠다. 지금이라도 이 돈을 건져서 차라리 다른데 투자해서 수익으로 만회하겠다. 여기가 싼 만큼 딴 데도 싸니까. 그렇죠. 예, 여기도 싸게 팔아서 네. 다른데 그나마 괜찮은데 싸게 사서 이제 상승장이 오거나 하면 팔아서 회복하겠다. 네. 그런 전략이 있고 두 번째 그냥 버티겠다. 그냥 버티겠다. 언젠간 또 상승장이 오니까 네. 언젠가는 또 활발해질 거지 않습니까? 여기가 멈춰 있다가 또 상승장이 오면 다시 또 분위기가 확 반전될 수도 있거든요. 네. 부동산은 그런 겁니다. 네. 몇 년을 조용하다가 몇 달 만에 갑자기 또 확 오를 수도 있거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그냥 버티고 있겠다.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진짜 입지가 안 좋고 인기가 없는 데는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팔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진짜 안타까운 거죠. 주식 대비해서 굉장히 단점이 네. 이 황금성이 굉장히 약해요. 맞아요. 유동성이 약해. 바로 돈으로 못 받고 있어요. 바로 돈을 못 바꾼다는 거. 주식은 내 물렸다. 내 투자 잘못했다. 내가 싸게라도 빠져나가겠다 하면 바로 그냥 매도 버튼 눌리면 내가 비록 손해가 크더라도 바로 팔 수가 있는데 맞아요. 부동산은 그게 안 됩니다. 아무리 싸게 내놔도 안 팔리면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금을 한참 끌 때 네. 유튜브에서 진짜 강조한 게 절대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 화가들이 금 끊고 난리 났는데
그나마 입지 좋은 데를 사라. 아무리 초기라도 정말 입지 좋은 데를 사라. 아무거나 사면 지금 그렇다고 입지 안 좋은데 아무거나 사면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다.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마 제 유튜브를 예전부터 본 오래된 팬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아무리 초기라도 입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초기라도 사타 접수조차 못한데 사타 접수조차 못했다는 거는 동의서를 다 못 끊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타 접수한 데부터 한번 고민해 보자 네. 한 게 그 이유입니다. 답변이 좀 길었습니까?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다른 사무실 있을 때 예,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시는 그 같이 하던 소장님이 화가들이 금금 구역에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톡방에 들어갔는데 난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화가가 금을 긋고 단톡에 몇백 명이 들어와가지고 사고 팔고 사고 아, 팔고. 예, 예,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개발은 몰랐지만 그때는 저기가 될 땐가? 하고 그 소장님도 되게 냉철하게 우리 동네는 안 될 안 것이다 된다. 하고 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곳에 물린 분들이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 물리니까 뭐 본인이 뭐 돈 많다 뭐 그리고 투자금이 작게 들어갔다 네. 돈 많고 투자금이 작게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있으면 됩니다. 언젠가는 또 될 거기 때문에 있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없는 돈으로 뭐 대출까지 받아서 남들 다 좋다 하니까 네. 따라서 그냥 샀다. 근데 물렸다. 그건 정말 괴로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팔차 소장님, 예전에 상담받을 때도 초품화 중요성을 잘 들었습니다. 초등학교가 어떤 곳은 학생 수가 1000명이 넘고 어떤 곳은 200명 등 다양하던데 학생 수도 입지에 따라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초품화를 고를 때 학생 수 등 규모를 봐야 할 기준을 따로 가지고 계신지 뜨면 의견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뭐 이 내용도 제가 뭐 항상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학생 수가 뭐 200명이냐, 뭐 1000명이냐, 안 그러면 학생 수가 너무 없어서 폐교 위기냐,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입지예요, 입지. 거기가 정말 입지가 좋은데야 인기가 좋고 입지가 좋은데 낙후가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작아. 거기 이제 개발을 하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네. 그러면 이 폐교 위기의 학교도 오히려 증축을 해야 될 만큼 학생 수가 엄청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입지가 좋기 때문에 네. 대단지 아파트를 세워도 수요가 그만큼 따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주를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이 막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없어서 정말 이거 폐교해야 되나 그런 학교도 오히려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네. 증축을 해야 되고 더 지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학생 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야, 여기는 학생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내가 여기에 뭐 재개발이나 뭐 아파트를 살려고 보니까 학생 수가 너무 작아서 여기는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만 하지 마시고 과연 여기가 입지가 좋은지 그리고 뭐 조품화 학교가 있으니 조품하겠네. 아, 그렇죠. 조품화 말고라도 여기가 뭐 교육대 신초 다 갖추고 있고 부산에서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하는 입지인지 네. 괜찮다고 하는 구인지 동네인지 그런 거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쇼바님이 뭐 천지개벽이다 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가보면 그런 구역들도 지금 가보면 완전 동네가 슬럼화가 돼 있어요. 주택들이 다 낡았고 네. 사람은 안 살고 그러니까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학교는 학생들도 없고 네. 그러는데 천지개벽이다 해서 아파트가 엄청난 대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학교가 폐교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재정비해서 더 좋은 학교로 바뀝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보자. 결론입니다. 입지를 보자. 네. 그리고 거기가 좋은 입지인지 인기 좋은 입지인지 그거를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지금 현재 학생 수가 너무 많고 네.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인기가 좋은 그런 입지가 있겠죠. 아파트도 다 들어섰고 자 중요한 거 그런 데는 이미 비싸지 않습니까? 네. 이미 갖추어진데 그런 데는 비싸요. 네.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학생 수도 작고 개발 안 된대. 미래 가치가 있는데 그런 데를 더 투자해야 더 먹을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 네. 아,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재개발 감정평가는 같은 시기, 같은 입지, 개별 공시지가가 똑같다 하더라도 구역마다 감정평가 금액이 다 다르게 나오나요?
전체 사업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에 맞게 나눠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재개발의 감정평가 신뢰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요?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은 시기에 같은 입지인데 구역마다 감정평가가 다르게 나오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항상 강조하는 게 길 하나 차이로 네. 시세가 확 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같은 입지인데 같은 동네인데 길 하나 건넜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네. 마찬가지죠. 같은 지역이라도 구역이 다르면 감정평가 금액 자체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게 이 조합에서 뭐 입김을 넣어서 우리 구역은 감평 금액을 비싸게 해달라. 우리 구역은 감평 금액을 좀 싸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한다. 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진짜다 아니다. 그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얘기를 안 하겠는데 감정평가는 조합에서 감정평가도 회사를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구청에서 하거든요. 재개발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감정평가사 회사를 정해서 네. 줍니다. 구청 주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조합에 입김이 있다 없다 이거는 뭐 아닐 가능성이 크죠. 감평 금액이 뭐 높게 나왔다. 감평 금액이 낮게 나왔다. 그거는 이제 의미를 크게 두지 말자라고 하는 게 그 구역에 해당 구역에 감평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그 감평 금액 수준이 다 비슷비슷하게 나올 네. 겁니다. 뭐 우리 집만 너무 높게 나왔다. 같은 아파트인데 같은 빌라고 같은 원룸인데 우리 원룸은 공시가에 뭐 130%, 140% 나왔는데 네. 이 원룸은 공주가에 뭐 80%, 90% 나왔다. 그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네. 그 원룸에 지하에 금이 묻혀 있나? 석유가 있나? 야, 그런 거 아니고 네. 이상 그런 거 아닌 이상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구역의 감평 수준이 낮게 나왔다. 네. 그러면 조합에서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 감평 수준이 다 낮다. 그러면 어쨌든 조합에서 그 조합원들의 집들을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비용이기 때문에 감평 금액이 다 낮다. 그러면 싸게 수용할 수 있어요. 싸게 수용한 만큼 조합은 분양가를 낮게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조합장이 선두가 돼서 조합 사무실에서 수익을 보겠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조합원들 이익을 대변하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싸게 든 것만큼 조합원들을 위해서 싸게 조금가를 책정을 해서 추가 분담금을 낮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평 금액이 높게 나와버렸다. 네. 동네는 우리 구역은 감평 금액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조합에서 수용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높아요. 비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가를 높여야죠. 낮다, 높다.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내가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감평가액이 얼마나 될까? 정말 이거를 진짜 신경 많이 써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연구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 완전 이것만 계속 계산하고 너무 이것만 올인하면 오히려 투자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건 참고사항으로만 여기고 투자하는데 이 감평 금액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자. 어차피 내가 이 구역에 투자하면 높으나 낮으나 마찬가지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투자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여유돈이면 시작할 수 있나요? 작은 금액, 적당한 금액, 많은 금액에 구하는 탈타님 기준으로 얼마인가요? 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 투자를 하기 전에, 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명심해야 될 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정말 진리예요. 내가 리스크를 많이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수익은 더 크고 맞아요. 내가 리스크를 안 보겠다. 내가 리스크를 정말 싫어한다. 그러면 수익이 작습니다. 똑같은 경우가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안정적으로 많이 벌고 싶다 하면 큰 돈을 투자해야 되고 부동산은 그렇거든요. 네. 아, 내가 돈이 작아서 돈 많이 못 벌겠다 하면 작은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동산은 또 재개발은 그래요. 네. 내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재개발은 단계별로 금액이 다르거든요. 네. 아무래도 단계가 많이 진행되면 많이 진행될수록 리스크는 작아지고 대신 금액은 커져요. 돈이 많다. 그리고 난 리스크를 싫어한다. 하면은 진행이 많이 된대. 뭐 관리처분 인가까지 다 나서 이주도 다 하고 집도 다 부수고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재개발에서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부쉈던 집은 다시 조립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재개발 취소하고 레고도 아니고. 재개발 취소하고 다시 조립하겠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위험이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네. 대신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조금 비싸죠. 프리미엄도 뭐 초기는 프리미엄이 뭐 무피도 있고 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몇천만 원만 주면 되는데 그렇게 진행된 데는 최소한 뭐 몇 억을 줘야 되니까 조금 비싸죠. 근데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해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많이 볼 수도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대신 여기는 투자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 뭐 금액대별로 추천해달라 했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작다. 돈이 작은데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1,000만 원짜리 투자도 있을 거고 네. 2,000만 원짜리 투자도 있을 거고 굉장히 돈이 작게 들어간 투자도 많습니다. 네. 다만 이런 데는 리스크가 좀 다르겠죠. 관측까지 난 구역을 내가 1,000만 원 주고 투자하겠다.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니까 내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만 주고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초기로 가야 되는데 그런 투자처를 찾으면 그런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1,000만 원, 2,000만 원만 주면 투자할 수 있다. 그런 데가 엄청 많아요. 초기 재개발이나 첫 번째 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금방 끄는데 그런 데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그런 거 잘못 들어가면 진짜 물릴 수도 있으니까 그나마 좋은 데를 입지 좋고 괜찮은 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데를 찾아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이 얼마 있고 나는 돈이 얼마 있는데 내 성향은 이거다 했을 때 그에 맞는 투자처 그런 거를 판단하시면 되고 기준은 없습니다. 본인이 기준이에요. 자, 1억이라는 돈이 있다. 그러면 이 1억으로 정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겠냐 네. 하면은 뭐 1억도 괜찮은 금액이죠. 크죠. 네, 크죠. 그런데 나는 정말 리스크 싫다. 정말 리스크 싫다. 나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5,000만 원도 없다. 그러면 이 기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5,000만 원이라도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리스크가 저는 정말 싫은데 네. 5,000만 원 갖고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은, 이 기준에 대한 금액은 다 개인마다 다르다. 나는 리스크 너무 좋아한다. 나는 진짜 화끈한 걸 좋아한다. 네. 실제로 그런 분도 있거든요. 할타님, 저는 화끈한 거 좋아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거 딱 개인마다 다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정말 화끈한 거 좋아한다. 그러면 5,000만 원도 큰 돈이에요. 예, 높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화끈한 거 좋아하면 500만 원, 1,000만 원만 줘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화끈한 데가 있는데 5,000만 원이면 그나마 안정적인 걸 투자할 수가 있어. 그분 기준으로 보면. 네. 그래서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거를 정말 자세하게 알고 싶고 내 투자 금액과 내 성향에 맞게 정말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면 하쇼바님 말씀하셨지만 무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번호 여기. 거기입니까? 네. 예, 거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 금액에 대한 할타님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좀 기네요. 이 뭐 빨리 처리되겠죠? 네. 합니다. 예. 일단 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할타 형님, 하슈바 형님, 형님 맞나? 더욱 전문적이고 퀄리티가 많이 높아졌네요. 퀄리티인 것 같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신축 아파트 등기 칠 때 보통 단체로 등기를 치는데요. 보통은 등기 전체 비용을 입금하고 법무사에서 다 진행을 하는데 사람에 따라 국민주택 채권 이전분을 나중에 등기 칠 때 알려주면 셀프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꽤나 있더라고요. 셀프로 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본인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법이 밖의 질문입니다. 왜냐? 저는 셀프 등기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예, 저는 다 맡겼지. 저는 제 거래하는 법무사님이 계시거든요. 네. 오래전부터 계속 거래하는 법무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뭐 싸게 잘 해주시니까 네. 제가 셀프를 할 이유가 없어서 셀프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셀프 등기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셀프 등기 이렇게 하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이 질문도 제 범위 밖의 질문인데 이걸 왜 답변 드리냐. 신축 아파트 입주를 하면 이 등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답변 드리는데 네. 자, 신축 아파트 잔금을 치러 가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온 분이 앉아 계시거든요. 네. 예, 잔금 치러 가면 한장 계십니다. 이 단체로 계약을 맺어서 앉아 계신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접수를 받거든요. 잔금 쳤으니까 지금 접수하면 그분이 이제 취득세 내주는 것부터 다 대행을 해줍니다. 셀프로 한다. 그러면 취득세도 혼자 내야 되고 모든 걸 다 혼자 해야 되는데 그렇죠. 처음부터 이제 이분한테 의뢰를 하면 취득세 자체를 또 대신을 다 알아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래 맡기시면 되는데
단체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유리한 게 뭐냐? 법무사 보수료를 굉장히 싸게 해줍니다. 이 보통 뭐 1,000개, 2,000개 등기해야 되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익이죠. 이익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동구매. 공동구매죠. 싸게 네. 해줘요. 보통 우리가 등기한다 그러면 아무리 싸게 해도 보수료 뭐 몇십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은 10만 원도 해주고 10만 원 이하로도 해주거든요. 보수료를. 그 정도 금액이면 맡기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혼자서 하면 지정세도 뭐 신고도 해야 되고 네. 지정세 납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등기가 된다 보존 등기가 떨어졌다 하면 또 여러 등기소도 가야 되고 은행도 가야 되고 구청도 가야 되고. 예, 구청도 가야 되고 그런 수고로움 그런 시간적인 소요시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라. 근데 만약에 이 단체로 하는 법무사가 독점의 지위를 남용해서 금액을 뭐 엄청 불러버렸다든지 네. 비싸게 했다든지 그러면 혼자서 셀프로 하시라. 셀프로 하는 것도 인터넷이나 유튜브 찾아보면 뭐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검색하시고 그렇게 하면 신축 아파트 등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예, 그리고 서류도 이 잔금 치러 갈 때 뭐 셀프로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법무사 맡기겠습니까? 여쭤보시거든요. 네. 셀프로 하겠다. 그러면 셀프에 대한 서류를 좀 줍니다. 딱 안내해 주니까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 근데 내가 잔금 칠 때 대출 받았다. 대출 받아서 잔금 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집단 대출이나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잔금 친다. 그러면 셀프 안 됩니다. 맞아요. 예. 대출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저당 잡아야 되거든요. 은행에서 절대 셀프로 하게 안 합니다. 은행에 법무사님이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셀프를 못 한다. 그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의 답변은 그냥 딱 이걸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뭐 그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약은 약사인데 만약 이 약사가 약을 풍리로 판다 그러면 뭐 스스로 제조해서 스스로 제조는 또 그렇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비슷한 거는 같아. 네, 예. 뭐 적절한 비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튼 이렇게 오늘까지 들어왔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유튜브 영상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공지드린 대로 무료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질문 답변 시간 가졌던 할타 하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